자,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의는 저희가 현장 강의로 이루어졌고요. 그때 강의가 다 이제 완료가 안 돼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 파트부터는 인강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22장 가격차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격차별 관련된 문제는 저희 뭐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가격차별이 뭐냐부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를 가격차별이라고 정의한다 정도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사례 문제 나올 때 가격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례를 주게 되는데 가장 기본은 그 재화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 좌석도 보시면 이제 이코노미석 있고 비즈니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코노미는 가격이 싸고 비즈니스는 높죠. 그럼 현재 이제 가격이 다르니까 이걸 가격차별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코노미와 비즈니스는 동일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격차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면 되고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동일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차별의 종류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 3급이 먼저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저희가 1급이 있었고 2급이 있었고 3급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3급이 가장 일반적 가격차별인데 차별 강도가 제일 센 게 1급, 그 다음 2급, 그 다음 3급 되고 1급을 저희는 이제 완전 가격차별이 되어서 소비자에게서 다 뺏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이제 감소 없이 생산자 잉여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2급은 구입량에 따라서 가격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소량일 때, 대량일 때 나누게 되면 소량은 가격이 비싸게, 대량은 싸게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일단 저희는 이제 3급이 나와 있고요. 3급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탄력은 싸게, 비탄력은 비싸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 가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요금제도. 그러니까 요금을 두 개로 부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로는 이걸 이용하려면 가입비를 내셔야 돼요. 가입비. 그래서 보통 뭐 유명한 골프장, 뭐 유명한 호텔, 유명한 리조트, 또 콘도 같은 경우는 회원권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또 추가로 부과하죠. 그래서 사용료를 추가로 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의 부과 원칙은 소비자 잉여만큼 부과하는 거고 사용료는 한개 비용만큼 부과하게 되죠. 한개 비용은 이제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갈 때마다 추가로 내는 게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 보통 이용하게 되면 뭐 전기료 들고 수도료 들고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의 비용만큼 사용료 부과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2부 요금제도. 자, 세 번째는 묶어 팔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좋아하시는 패스트푸드 가면 특히 뭐 햄버거집 가시게 되면 세트 메뉴를 팔죠. 그래서 단품도 있고 세트 메뉴도 있고 이걸 묶어 팔기 전략이라고 하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묶어 팔게 되면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살 때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비용이나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확인을 해보죠. 기업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가격차별이 대기한 전제 조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가장 기본은 시장 지배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히 보시면 많은 판매자와 낮은 진입장벽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 지배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가격차별 대상이 된 집단 간에 상호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재판매 가능하면 가격차별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A 지역하고
B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A 지역을 싸게 팔고 B 지역을 비싸게 팔면 사람들은 A 지역에서 물건 사다가 B 지역에 공급해서 차익을 얻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지역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고 B 지역은 공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같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재판매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과 가격 탄력 높은 뒷단과 낮은 뒷단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죠. 다 차별 가격은 항상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계 비용을 일치하는 경우는 완전 경제일 때만 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틀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경제 개념과 동일한 개념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영화관에서 청소년 할인을 실시한대요. 버스 회사에서 경로 우대를 한다. 전부 다 가격 처벌에 대한 사례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학교 내 캔 콜라 가격이 20% 싸대요. 학교 내에서 보통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구입할 거니까 학생들은 가격 예민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학생분들한테는 싸게 팔고 외부에서는 동일한 콜라에 대해서는 비싸게 팔게 되겠죠. 이거는 가격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23장 다양한 정리로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리를 쭉 넣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코지의 정리. 자, 코 정리는 어디서 언급을 했었냐면 외부성의 해결책으로 언급했었고요. 이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이건 사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 개입 없이 하는 해결책인데 그래서 키워드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재산권의 설정,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상. 이렇게. 그래서 2개 통해서 외부성 해결되는 경우를 코지의 정리라고 했고요. 코 정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 협상 비용이 매우 작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카도 등가 정리. 자, 리카도 등가 정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채 중립성의 정리라고 해서 정부의 지출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 즉 정부 지출하기 위해서 재원의 조달 방법이 있는데 조세를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내용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리카도 등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상관없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리카도 등가 정리. 그래서 재원을 조세로 하든 채권 발행으로 하든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리카도 등가 정리라고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정책 무력성의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2가지예요. 예상을 했냐, 예상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예상한 정책은 무력을 하다는 거예요. 예상한 정책은 효과가 없고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효과 있다. 네. 이건 정책 무력성 정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기상예보, 뭐 그 다음날 한파가 닥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게 되면 생각보다 안 춥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검 문제 1번 가죠. 리카도 대등성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바로 3번이죠. 조세를 감면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리카도 등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채 중립성의 정리인데 왜 국채 중립성의 정리라고 이름 붙였냐면 기존에 이제 케인자파 계열 쪽은 채권의 발행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효과가 매우 크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반박하는 개념이 리카도 등가 정리이기 때문에 이걸 국채 중립성의 정리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2번 갑순이는 옆집의 갑돌이가 새로 산 강아지 짖는 소리로 더욱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다. 협상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은, 지금 그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갑순이는 괴로워하고 있고 갑돌이는 개를 키움으로써 즐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익과 고통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갑순이 있고 갑돌이 있는데 갑돌이는 편익이 발생을 할 거고 갑순이는 고통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비용. 그럼 편익이 30만 원, 비용이 50만 원이라 한다면 갑순이는 갑돌이가 좀 개를 안 짖게 없앴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돈을 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돈을. 그럼 돈을 주고 할 때 갑순이는 최대 50만 원까지 줄 용기가 있는 거고 갑돌이는 최소 3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만약에 반대돼서 30, 50이 되면 갑순이가 최대 주고자 하는 금액이 30만 원, 갑돌이는 최소 50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번 갑돌이가 강아지를 키우며 얻는 즐거움보다 갑순이가 자지 못한 고통, 즉 비용이 크다면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보상을 해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24장 불가능성의 정리로 갈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3원 체제의 불가능성의 정리인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3원 체제 불가능성리에서 첫 번째 환율 안정성 나와 있는데 일종의 이제 환율 안정적이니까 고정환율 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세 번째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로의 불가능성도 마찬가지.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이우수함수와 갖춰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에로의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완비성, 이행성, 파레토 원칙, 독립성, 비독재성을 제시했고요. 이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에로가 이제 증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점검 문제 보시면 여러 국가가 유로와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현재 유로화 쓰는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일 통화를 쓰기 때문에 고정 환율들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자, 다음 결과 중 가장 큰 문제점. 일단 이제 이후 같은 경우는 보면 자본의 이동에 대해 제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요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됐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장 역설과 딜레마로 갈게요. 뭐 역설이 뭐고 딜레마 뭐냐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씩 좀 중요한 거 체크해 보시면 첫 번째 가치의 역설. 이걸 이제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거죠. 물과 다이아몬드. 물 다이아몬드. 일단 아담 스미스 스스로는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환 가치는 물이 싸죠.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가격이니까. 사용 가치는 물이 높고 다이아몬드가 낮다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못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등장하는 한계의 효용 학파가 이거를 설명이 되고 한계의 효용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교환 가치는 한계의 효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사용 가치는 총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년의 역설.
보통 이제 농민 입장에서 날씨가 좋아서 개인이 열심히 이제 경작해서 예전보다 많은 걸 생산했는데 너도 나도 농작물 생산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풍년의 역설해서 요건 구성의 오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축 역설. 모든 개인이 저축을 증대시키려는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저축은 증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 자, 다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저축이 증가하고 이게 사회 전체의 저축으로 연결이 되면 소비 감소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더 침체 빠지면서 국민소득이 줄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다시 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축은 다시 줄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의 저축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저축 증가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투표의 역설. 개인들의 선호가 이행성을 갖다 하더라도 다수결 투표를 했을 때 오히려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A, B, C 이 안건이 있을 때 A가 B보다 더 선호가 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는 걸 끝나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제일 선호되겠죠. 근데 다시 C하고 A 붙였더니 C가 A보다 선호되는 걸로 나오면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재수의 딜레마는 저희가 게임 이론에서 언급했고요. 딜레마, 오히려 협력할 경우, 협력한다는 건 뭐였죠? 끝까지 부인할 거고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욕심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재수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자, 점검 문제 가볼게요. 1번. 자, 다수결 투표 제도 아래에서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전체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표의 결과가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결 투표 제도 아래에서 투표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선호를 가릴 수 없는 현상을 투표 역설이라고 하게 되죠. 답은 4번. 근데 이번에 이제 세도 보팅은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해설에 있다시피 이제 세도 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세도란 말은 이제 그림자잖아요.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를 한 것처럼 간주한 제도라고 되어 있죠. 2번, 케인즈의 절여 역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번이죠. 모든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경우 총 수요의 감소로 국민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개인의 저축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절의 역설이라고 해서 절의 역설은 이제 소비하라는 얘기죠. 저축하는 얘기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을 붙이게 됩니다. 자, 26장 명목과 실질로 가보시죠. 보통 이제 명목의 가장 기본은 화폐액으로 표현되면 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액, 금액으로. 그다음에 실질로 나오게 되면 이걸 의미하는 게 이제 구입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화폐액 가지고 몇 개 살 수 있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화의 구입량 또는 구매력. 그걸 설명하는 게 실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목임금 화폐액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은 화폐액으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명목 임금 가지고 몇 개 살 수 있냐 보는 거는 실질 임금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물가로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명목과 실질 나와 있는데 이 관련된 유명한 식이 우리가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명목 이자로 하게 되면 똑같이 물가분의
실질이죠. 실질 이자라고 쓰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물가분의 명목 이자이기 때문에 이걸 변화율로 바꾸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의 상승률 이렇게 되고, 요 넘어가면 요게 PCI 방정식이 되겠죠. 자, GDP도 마찬가지 명목과 실질이 있었죠. 자, 명목 GDP는 당해 연도 가격 곱하면 명목 GDP. 실질은 당해가 아니라 예전 연도, 그러니까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하게 되면 실질. 그래서 기준 연도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산량 보는 게 실질 GDP라고 했습니다. 자, 환율도 명목 환율과 실질로 나눠지게 되는 거, 실질도 역시 구매력을 나타내는데 실질 환율의 식을 보면 P분의 EPF라고 지금 써 있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제품의 물가는 P로 표현되고 외국의 물가는 PF로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는 화폐 단위가 다르죠. 국내 거는 원화 표시고 외국은 달러 표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원화로 맞춰주기 위해서 PF에다가 명목 환율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원화로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EPF를 P로 나누면 역시 구매력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점검 문제 가보시죠. 명목 GDP가 있어요. 2001년도에 300억 원에서 2002년도는 3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같은 기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에서 120으로 상승했대요. 이때 실제 GDP는 2001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했는가 라고 되는데, 일단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라고 했고요. 요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되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기준연도는 실질 명목 같기 때문에 무조건 1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가 지금 기준이기 때문에 디플레이터가 100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명목이 300억 돼 있죠? 여기 300억. 그건 실질도 300억임을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서는 디플레이터 값이 120으로 상승했대요. 이게 120으로 바뀌었고, 실질을 물어봤고 명목은 360으로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계산해 보면 x분의 360 곱하기 100은 120이 되고, 120x는 360 곱하기 100 00 지우면 30에 10 곱하니까 300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이 똑같이 300이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 구매력 평가서를 물어봤죠. 구매력 평가서에서는 실질 환율이 변하는 게 아니죠. 자, 구매력 평가서에 따르면 항상 P는 EPF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하면 P분의 EPF는 1이 되니까 실질 환율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명목 환율이 변한 거죠. 그래서 퍼센트, 미국 물가산율 나왔기 때문에 이걸 퍼센트 바꾸면 환율의 변화율은 국내 물가 변화율 빼기 외국 물가 변화율로 측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대요. 이게 높대요. 높으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데 이 환율은 명목 환율이죠. 명목 환율이 하락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장으로 갈게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일단 인플레이션이 정의는 물가가 지속적 상승하는 경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 하락하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성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영어로 코어로 쓰기 때문에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어 또는 핵심 인플레이션. 보통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만 보는 거예요. 핵심만 보니까 자주 변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농산물이나 원유가 이런 것들 빼고 가장 기본적 요인에 의해서만 측정해서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걸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디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서행성, 주행성, 초 나오는데요. 보통 서행성 인플레이션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에 3%, 주행성은 갤로핑에서 10에서 20%, 초는 연간 100% 이상인 경우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급층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에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요견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수요견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있었고, 그러니까 수요 견인 쪽은 총수요 측 원인이에요. 총수요가 원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제 비용 관련되니까 총 공급이 원인. 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통화량 증가는 수요견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3번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역시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대하게 되면 환경 관련된 세금을 기업들이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용에서 인플레이션. 역시 5번에 과도하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공급 측면이 되고, 대신 노동 생산성을 초과를 해야 돼요. 노동 생산성 초과하지 않는 임금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시면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했대요. 그건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 디플레이션 의미는 이제 나쁜 의미의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도 떨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 물가 지속적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의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4번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디플레이 발생되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손해보고요. 화폐 구매력은 커지기 때문에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서 5번에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반대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장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28장 실업을 가도록 할게요.